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가면 있잖아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좀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분석해 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이 인간 행동의 복잡한 면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때로는 좀 상반되기도 하고요. 특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실제 감정, 또 동기, 이런 것들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할 겁니다.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쓰는지, 또 우리는 그 이면의 진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탐구해 볼 거예요. 이 능력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항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주로 불안감이라 시기심 같은 거, 그런 실제 감정을 숨기려고 그런다네요. 겉으로는 겸손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척 하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런 속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실 사람의 진짜 감정은 말보다는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무심코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의 아주 미세한 변화라던가 목소리 톤의 떨림, 아니면 몸의 긴장감 같은 거요. 예를 들어 20세기 유명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슨이요. 이분이 무의식적 행동 관찰의 대가였는데 한 번은 한 여성 환자가 어떤 특정 단어를 말할 때 아주 잠깐 머뭇거리고 또 발목 뒤로 다리를 살짝 꼬는 그런 미묘한 자세 변화만 보고도요. 아, 이 사람이 뭔가 비밀스러운 관계를 숨기고 있구나. 이건 간파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럼 핵심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몸짓이나 목소리 톤 변화 같은 거, 그런 새어나오는 신호들,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가면 뒤를 보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보통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이완되고 눈빛도 편안해지고 그런 무의식적인 신호가 나타나죠. 반대로 좀 불편하거나 뭔가 숨기고 있을 때는 아까 그 에릭슨 사례처럼 몸이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거나 시선을 피한다거나 이런 미묘한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신호 하나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뿐만 아니라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미묘한 신호 말고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교묘해서 알아채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고 완벽하게 설명될 때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실은 원래 좀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시도, 그것도 결국은 닉슨 행정부가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을 샀고 그래서 실패한 측면이 있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겉으로는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고 유능해 보이는 모습 뒤에 아주 대담한 속임수를 숨기는 경우예요. 그 에펠탑을 팔아먹었다는 사기꾼 비코르 리스티그나 아니면 거액의 폰지 사기를 벌인 버니 매도프, 이런 사람들이 딱 그런 예시인데 그들은 신뢰감을 주는 전문가라는 가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거죠. 아, 듣고 보니 너무 매끄러운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평범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모습, 이게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네, 이런 인상 관리는 역사적으로도 흔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전통을 배신한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주 겸손하게 로마적 가치를 수호하는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거든요. 핵심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역할하고 실제 의도 사이에 그 간극을 읽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이나 아니면 팀 내 어떤 역학관계를 파악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모습 이면에 다른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 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인상 관리를 넘어서 아예 성격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심한 자기도취 성향,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심한 자기도취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뿌리 깊은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제왕적 CEO들한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처음에는 카리스마도 있고 자신감도 넘쳐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데 일단 성공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과대망상에 빠지기 쉬워요.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막 분노를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죠. 아, 스탈린 예시가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겉으로는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면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권력이 이제 공고해지면서 그의 깊은 편집증 그리고 통제욕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측근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했고 예를 들어 후르초프한테 사람들 앞에서 막 굴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다든가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하고 맞물려서 아주 위험하게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스탈린 같은 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향의 초기 신호 같은 걸 감지할 수 있을까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글쎄요,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또 힘든 유년기의 상처 같은 거. 예를 들어 스탈린의 경우 폭력적인 아버지나 정서적으로 냉담했던 어머니 이런 배경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묘모한 공포나 불안감. 이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레닌이 죽기 전에 스탈린의 잔인함과 권력욕을 경고했었던 것처럼 주변에 어떤 경고나 직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런 유형의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가면들, 그리고 그 이면의 진실을 엿보는 여러 방법들을 탐구해봤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읽기부터 이야기의 허점 찾기, 그리고 극단적인 성격 유형 파악까지. 꽤 흥미로운 통찰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동안 무심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다른 사람의 가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그 가면 뒤에서 어떤 다른 진실이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당신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